네, 여러분, 조선시대 왕위 계승의 숨겨진 이야기, 과연 몇 명의 장자가 임금이 되었을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시리즈에서 이제 마지막 순서에 왔습니다. 오늘은 22대 정조부터 27대 순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다음에 이 순조가 있고, 순조부터는 이제 우리가 세도 정치에 들어간다. 한 63년간 우리가 세도 정치에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순조, 헌종, 철종까지 3대가 세도 정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1863년 고종이 즉위하면서 그때부터 뭐 근현대로 뽑기도 하고, 아니면 1876년부터 뭐 근현대로 이제 개항기부터 뭐 근현대로 뽑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대 구분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게 이제 고종 때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뭐 고종 때는 대한제국이 성립되죠. 그리고 마지막 임금 순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 본인은 정작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그게 뭐 자이건 타이건 간에 결과적으로 왕위에 계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부인이 5명, 그 다음에 자녀로는 2남 2녀가 있습니다. 뭐 자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머리 아픈 일은 없었죠. 정조의 부인을 보시면은요, 효의왕후 김씨와 의빈 성씨, 뭐 수빈 막씨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역시 정조도 적장자가 없습니다. 효의왕후 김씨 후사가 없죠. 그리고 의빈 성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문효세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물년 보시면 얼마 못 살았죠? 5살에 요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빈 박씨와의 사이에 다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순조가 됩니다. 순조가 23대 임금이 됩니다. 쭉 보시면 여러분 좀 느끼셨겠지만은, 숙종 때까지 이 적장자였죠. 현종과 숙종이 적장자였는데, 숙종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숙종의 아들들부터는 적서를 가리지 않고 장자들이 다 요절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신기한 상태가 되는데, 물론 뭐 나중에 저기 뭐 철종이라든지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다시 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숙종의 장자였던 경종도 뭐 왕위는 됩니다만은 4년 만에 죽게 되는 것이고요. 영주의 장자 효장세자도 죽는 것이고, 정주의 장자 문효세자도 죽습니다. 또 순조의 장자도 효명세자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서를 가리지 않고 이 장자가 이 후반대에 오면은, 이 조선 후기에 오면은 완전히 단명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이게 됩니다. 참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워낙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는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 그러죠.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서 이게 더 이제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첫째 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죽어나간다는 것은 조선 왕실로서는 답답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순조가 제23대, 영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순조가 제23대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도 정치의 서막을 연 임금 순조가 되는 것이고요. 순조도 장자가 사망함으로써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영조와 비슷한 케이스죠. 순조는 부인이 2명, 자녀가 1남 5녀입니다. 자녀가 1남,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여러분 저기 현종 같은 경우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숙종. 그래서 불안합니다만은 그 자식이 단명하지 않고 건강하다면은 오히려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순조 같은 경우는 아들이 1명입니다만은 건강하지 못했죠. 뭐 순원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드디어 적장자가 나오는데, 1812년 왕세자의 책봉이 되고 1827년에 순조를 대리해서 대리 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의욕이 넘쳤던 왕이고 재능 면에서도 뛰어났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1830년에 22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가정입니다만은 순조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수렴 청정을 하면서 이 안동 김씨 가문 외척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만약에 치세를 열어 나갔다면은 조선 후기 사회는 조금 더 달라졌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헌종, 이제 제24대 임금이 됩니다만은, 이 헌종 역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나이로 보시면 한 23, 뭐 이렇게 아버지와 거의 비슷하게 살다 간 형국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린 임금이 올라오면서 수렴청정을 하고, 수렴청정을 하니까 당연히
외척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헌종이 또 일찍 죽게 되면서 후사가 끊기니까 현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효현 왕후 김씨, 그다음 효종 왕후 홍씨가 있는데 둘 다 후사가 없습니다. 물론 나이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후사도 없이 가버리니까 계속 수렴청정 비슷한 상황이 되면서 외척이 들끓고 안동 김씨 가문이 득세한 상태에서 결국은 현종 이후에 후사를 철종을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수아비 임금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통치의 주도권은 어머니 대비전, 그 다음에 그 대비를 둘러싼 외척 세력들이, 특히 안동 김씨죠. 안동 김씨, 이 신정왕후 조씨는 풍양 조씨입니다. 풍양 조씨 이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의 정치가 이제 엉망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왕실의 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임금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 전국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왕위 계승자들이 하나같이 단명을 하고 오래 치사를 열어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세도 정치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 조선 후기의 사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종 때 후사가 없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후사를 누가 결정을 할 것인가? 당시의 정치의 주도권은 노론도 아니고 뭐 소론도 아니고, 조선의 붕당 정치는요, 영조가 나주역 괴서 사건 이후로 노론 일당 체제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는 서인이 잡아서 서인 주도로 가는데 거기에 일부 남인이 좀 끼는 상태에서, 또 서인은 노론과 소론이 분리돼 가지고 서로 뭐 싸우게 되는데, 이게 영조 말년에 가면은 이 노론 일당 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이 일개 당으로 귀속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과 일개 당과 이 싸우는 형국이 됩니다. 물론 정조 때 노론도 뭐 벽파와 시파로 나눠지긴 합니다만은 노론 일당 체제라는 큰 테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순조 때 세도 정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권력이 일개 정당이 아닌 일개 가문으로 귀속이 된다는 그런 권력이 더 이제 집중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왕권에 대항하는 권력이 오히려 왕권을 능가해 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노론 일당 체제나 세도 정치는 안동 김씨나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노론이라는 이 붕당이 있을 때는 그 가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 전체가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세도 정치는 일개 가문으로 국가의 권력이 귀속이 되어 버리는 폐단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게 세도 정치의 가장 악질적인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헌종 때, 헌종 말년에는 안동 김씨가 뭐 넘버 원이죠. 탑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뭐 안동 권씨, 그 다음에 풍양 조씨, 이런 세력들이 서브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풍양 조씨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면 넘버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순원왕후 김씨는 안동 김씨고, 신정왕후 조씨는 풍양 조씨인데, 이들이 바로 세도 정치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금을 결정해야 된다면 누가 하느냐? 이 둘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도 안동 김씨가 독보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 뭐 순원왕후라고 하지 않고 이제 안동 김씨도 귀속이 되는 거니까,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 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 똑똑한 임금이 좋겠습니까? 허수아비 임금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허수아비 임금이 좋겠죠. 그래서 헌종 때 후사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반기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때가 마땅치가 사실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동 김씨가 임금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찾다가 데려오게 되는 사람이 바로 강화 도령 원담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철종입니다. 보시면은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 이산이 나왔다 그랬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산이 22대 임금이 되는데, 그 정조 다음에 이 정조의 둘째 아들이 순조가 되는 것이죠. 23대 순조가 되는 것이고, 순조의 아들이 효명세자인데 이 사람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명세자의 아들이 임금이 되는데, 그가 바로 24대 헌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우리가 대수로 보면은, 제가 22대, 23대, 24대는 이건 임금의 제위 순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뭐 족보를 얘기할 때 가문의 학렬 있지 않습니까? 뭐 23세 손이다, 24세 손이다 할 때 그 학렬로 보면은 이산, 순조, 효명, 현종. 그러니까 정조는 헌종의 증조가 되겠죠. 이렇게 레벨이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 헌종 때 후사가 딱 끊겨버립니다. 당시 사도세자의 후손들을 보시면은요, 이 정조와 이복 형제지간이 있습니다. 숙빈 임씨와 사이에서 우리가 은원군 이인, 그 다음에 은신군 이진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빈 박씨와의 사이에서 은전군 이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숙빈 임씨와 경빈 박씨는 궁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조한테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숙빈 임씨를 이제 은원군 이인을 임신했을 당시에 한 달 동안 혼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한 달이지 한 달 동안 화가 안 풀렸다는 것은 영조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원군 이인, 은신군 이진 같은 경우는 역시 영조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겠죠. 이 사람들이 1771년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김구주와 같은 어떤 당대의 정적들로부터 참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조가 만약에 이들을 예뻤으면은 영조가 커버를 해주는데, 영조가 이들을 커버해주지 않죠. 그래서 은원군 이인과 함께 은신군 이진도 1771년에 제주도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은신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은원군은 유배지에서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빈 박씨와의 사이에 은전군 이찬이 있는데, 이 사람은 1777년 정유역변에 연루되어 사사가 됩니다. 정유역변은 뭐냐면은 정조가 1776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1년 뒤인데 그 정조 암살 사건입니다. 홍상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영조로부터 이제 유배를 가게 되니까 거기에 욕심을 품어가지고 자객을 보내서 암살시킨다. 뭐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발각이 돼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홍상범이 차기 왕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은전군 이찬입니다. 그러니까 은전군 이찬은 자신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연루돼가지고 같이 사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분 영화에서 현빈 주연, 조정석 나오죠. 주연의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현빈이 정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정석이 그 자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진감 있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경빈 박씨 소생의 은전군 이찬은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은원군 이인인데, 은원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람도 1786년 반역에 연루되어 가지고 강어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은원군 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밉보이긴 했지만 크게 잘못을 하지 않았죠. 근데 누가 잘못을 하느냐? 이인의 장남인 우리가 상계군 그러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홍구경의 영모와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구경이 정조 주기 초에는 굉장한 실권을 잡아서 득세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되는 거죠. 정조 같은 경우도 첫째 아들이 죽고 조금 이 후계 구도가 좀 불확실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구경이 조금 과한 욕심을 품어서 자신의 누이를 정조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이제 원빈 홍씨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책봉이 되고 나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끈이 떨어져 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홍구경은 더 욕심을 부립니다. 은원군 이인의 아들이었던 상계군 이담을 원빈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계속 추진하게 되는 무리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용납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 종조와의 갈등이 생기고 조정에서는 이제 탄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1779년부터 좀 문제가 생겨서 1780년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780년에 상계군 이담이 강화로 유배가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은원군은 직접적인 연루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아들이 연루됐죠. 그런데 이게 홍구경의 역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1786년에 상계군 이담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한간에는 홍구경 일파 쪽에서 독사를 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실록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자결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원군 이인부터 해서 이 가족 모두 다 1786년 상계군 이담이 죽었을 때 모두 강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봤을 때 은원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자신도 1801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원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아들이 연루가 되고, 이번에는 1801년에 신유 박해 때 천주교 문제로 그 부인과 며느리가
천주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며느리와 부인이 사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은원군 자신도 이제 은원군도 뭐 사사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순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이 일정 부분 다시 이제 사면이 돼서 서울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던 일이 이 전개대원 이광 때에 이르러서 또 강화로 유배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1844년 민진용의 반란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민진용이 전개대원군 이광의 첫째 아들인 이원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경을 왕으로 옹립할 목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원경은 뭐 사사가 되는 것이고요. 다 죽죠. 근데 이제 이 전개대원 이광의 그 가족들, 나중에 이제 이원범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원범 이런 가족들이 전부 다 다시 1844년에 강화도로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광의 아들이 바로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849년에 헌종이 후사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가 쭉 보니까 은신군 이진도 나가 떨어졌고요. 은정군도 나가 떨어졌고 오로지 사도세자 계열에서 남은 사람은 은원군 이인의 자손들인데 그중에 당대에 있었던 사람은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호로 유배된 지 5년 만에 다시 서울로 불러들이게 되면서 이 사람을 임금으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가 바로 25대 철종이 됩니다. 그래서 철종의 별명이 강화도령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조부 때부터 강화도로 계속 유배를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유배를 가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1844년에 강화도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철종은 거기서 사실 뭐 왕실 종친이라고 하지만은 일개 뭐 농부로 전락한 뭐 상태고요. 거기서 강화 유수로부터 모진 핍박과 서러움을 당했다고 할 정도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해코지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삶이 좀 힘들었을지 이 가족들이 받았을 핍박은 굳이 뭐 열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철종, 강화도에 있었던 철종을 이 원범을 5년 만에 불러들여서 임금으로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안동 김씨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 이런 정말 강화도령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 임금을 세우기 가장 좋았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를 테니까요. 철종이 무슨 후견인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동 김씨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임금을 픽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철종이 또 후사 없이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도정치 가문, 세도 가문에서는 또 머리가 아프게 생겼죠. 과연 누구를 또 임금으로 할 것인가? 또 안동 김씨가 들어서야 되는데 이 당시는 이 왕위 계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효명세자의 부인이었던 신정왕후 조대비, 풍양조씨죠. 조대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대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쌍두마차로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가 세도 정치를 열었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대비 같은 경우는 안동 김씨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모멸감을 느꼈던 게 사실 조대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시시콜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들이 안동 김씨였던 세력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이 정치적인 이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철종과 같이 이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흥선대원군 이항의 둘째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종 이후에 이제 고종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고종은 어떠한 산물이었느냐? 허수아비 임금을 원했던 풍양조씨 조대비와 왕족이 되고 싶었던 흥선대원군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비와 이항이 협력하여 이항의 둘째죠. 이재황을, 첫째는 이재면입니다. 둘째를 보위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항이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굉장히 파랗고 생활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안동 김씨 가문에 가지고 굉장히 비굴하게 뭐 술자리에 가서도 끝에서 뭐 던져주는 고기를 받아 먹고 허술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행색을 하면서 안동 김씨의 어떤 눈밖에 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게 흥선대원군인데, 그래서 완벽하게 자신을 속이죠. 자신의 아들들도 속이고 그러면서 왕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은신군 이전 밑에 양자로
남현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남현군의 넷째 아들이 이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하응이 조대비와 협력해가지고, 조대비 입장에서는 이하응 같은 이런 세력이면은 제2의 강화 도령이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하응의 두 번째 아들인 이재왕이 제26대 고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칸을 일부러 구분했는데 이게 학렬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정확히 몇 대 손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은원군 이인이 이산과의 있던 이복 형제지간이고요. 순조와 전기대원군 이광, 남현군 이쪽이 같은 학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절한 효명세자와 철종, 그 다음에 이하응, 흥성대원군이 같은 학렬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고종과 헌종이 같은 학렬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학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절이 되고 억지로 맞추면 이렇게 맞춰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왕이 순위가 조금 꼬이게 됩니다. 이하응의 두 번째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형식적으로는 효명세자의 양절로 입적돼서 헌종과 그 학렬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왕계가 어떻게 내려가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한 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철종은 올라갔다가 다시 26대에서는 헌종 때 같은 학렬로 내려와 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 왕위 계승은 분명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허수아비 임금을 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요, 이사는 둘째 아들인 순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순조는 첫째 아들 효명세자가 적장자였음에도 단명을 하게 되니까 결국 손자에게, 헌종에게 보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헌종이 또 후서 없이 죽어서 완전히 절연이 되니까 안동 세력이 철종을 강화도에서 불러왔고요. 철종 역시 후서 없이 사망하니까 이하응의 둘째 아들을 효명세자 양대로 입적시켜가지고 이 왕위에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22대 정조에서부터 26대 고종에 이르기까지 했던 왕계의 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고종은 제26대 고종이죠. 고종 같은 경우는 부인이 7명이고 자녀가 6남 1녀해서 고종의 아들들 영춘왕부터 해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 끝에 와서 이 고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고종은 명성황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27대 임금입니다. 망국의 마지막 수모를 감당하는 임금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조부터 22대 정종부터 27대 순종까지 알아봤습니다. 정조 이후부터 장자건 서장자건 계속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일단 마지막에 고종 때 드디어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이루게 되는데, 그 순종도 4년 만에 쫓겨나는,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이란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망국의 황태자, 비운의 황태자, 비운의 황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게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한 8시간에 걸쳐가지고 태조부터 27대 순종까지 어떻게 왕위 계승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8번째 강의 자료를 올리고요. 그 다음 주에 통합 버전을 올릴 생각입니다. 조금 편집을 해서라도 통합 버전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 좀 길긴 합니다만 한 호흡으로 원테이크로 쭉 보시면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간중간 이 산재되어 있던 강의 영상 자료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마지막 통합편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쭉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화면 보지 않으셔도 귀로만 들으셔도 아마 전체적인 조선에서 이 왕위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 8번째 영상이 올라간 그 다음에 통합 버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